네, 반갑습니다. 전충훈입니다. 요즘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로컬에 대해 지역 문화 기획적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2년간 지역 현장에서 활동을 해왔었고요. 전반부 11년은 문화기획, 그리고 후반부 11년은 사회혁신기획을 하다가 2020년 6월에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전략추진단 혁신추진과장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국민이 제안한 정책을 실제 이제 정책으로 만드는 일들을 해왔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재작년이죠. 대선이 끝나고 현 정부 국정과제 119번 로컬과 관련한 국정과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생적 창조 역량 강화라는 국정과제 설계에 참여를 했었고요. 이후에 이제 월말 퇴직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공공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역 활성화의 마르텔로 랩장이고요. 계명대학교에서 로컬과 관련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학습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로컬의 시대, 현재 로컬의 시대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로컬이 화두가 되고 있고 주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로컬의 시대에 의해서 두 번째는 로컬 컨텐츠, 비즈니스, 브랜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에 있는 자원으로 로컬 콘텐츠를 개발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입니다. 로컬의 시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로컬 예전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갑자기 튀어나온 단어는 아닙니다. 언제나 있어 왔고, 그리고 어디에나 있고, 늘 있을 단어고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닌데 요즘 계속 로컬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지역, 지방, 마을, 동네, 이런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로컬일까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행정적으로 보자면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시도가 필요하죠. 새로 보이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데 현장에서 마을이나 동네, 지역, 지방하고 조금 다른 흐름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이제 로컬이라는 단어를 실제로 쓰고 있고요. 근데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을 보면 사실 지역이나 지방이나 마을, 동네라고 불려졌던 것들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이라고 불러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굳이 로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한 십수년 전부터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지역이라고 부르고 지방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굳이 이제 로컬이라고 부르는 거죠. 왜 그렇게 로컬이라고 부를까? 이게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관점이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국가를 저희가 이제 한 덩어리로 봤죠. 그냥 한 덩어리로 보고, 이제 지역이나 지방은 그냥 국가를 한 덩어리로 볼 때 한 뭐 부분 혹은 부속 이 정도로 사실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관점이 어떻게 바뀌냐면, 지역의 총합이 국가를 구성한다 라는 관점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 지역의 총합이 결국 국가의 질을 결정하는 시대로 여기지 시작했고요. 그러면 지역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 개인들, 그리고 개인들이 모여있는 조그만 소규모의 커뮤니티로 이루어져 있죠. 지역은 결국 개인의 삶의 총합이고요. 그러니까 지역은 개인들의 삶의 총합이고 국가는 이 지역들의 총합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아까 이제 지역은 개인의 삶의 총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개인들의 삶이 큰 시간의 축, 여기에 이제 켜켜이 쌓여서 쭉 흘러오면 이걸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화, 이 큰 시간의 축, 세로의 축으로 쭉 개인들의 삶이 켜켜이 쌓여서 이제 문화라고 부르는데 이 문화가 지금 현재 그런가 만나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컬에서 라이프 스타일이 아주 중요한 단어로 불려지고 있고요.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행정에서 역대 정부에서 이제 정부 중에 행정 문서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우리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역 문화, 그리고 지역 문화 기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화예술은 사실 지역 활성화의 핵심 기제였습니다. 예전에 2000년대 초반? 그때 지역 활성화를 이야기할 때 문화예술을 빼놓고 이야기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의 삶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흘러내려온 것을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고 있고, 문화가 현재 흐름과 만나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화예술은 결국 지역 활성화의 핵심 기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이 결국 문화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의식주, 그리고 락, 엔터테인먼트, 이것들의 스타일들, 양식들이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당연히 문화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로컬이라는 단어가 생뚱맞게 갑자기 튀어나온 단어도 아니고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가 아닌 것처럼 지역 문화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는 이 지역, 결국 로컬과 맞닿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문화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들이 결국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문화 씬, 지역 문화 기획 씬에서 이야기할 때도 로컬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라이프 스타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품고 가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예전에는 이제 한 덩어리였던 이 국가가 관점을 달리 해서 바라보게 된 거죠. 지역의 총합이 국가를 구성하고, 이 지역은 결국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개인의 조그만 이제 소규모 모임들이 이제 커뮤니티들 있죠. 이 개인의 총합이 지역을 구성하고, 지역의 총합이 국가를 구성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 로컬이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고, 이 로컬 속에 있는 우리 개인, 그리고 이 개인이 살아가는 방식인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데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있는 거죠. 원래 세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요 문화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매력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매력과 차별성 강화를 위해서 들여다보니까 이제 고유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유성. 그럼 이 고유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옆에 유튜브가 가능하시면 이안 감독의 헐크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헐크를 검색해 보시면 파벨라 이스케이프라는 제목의 시퀀스를 보여주는 클립이 하나 있을 건데요. 그 클립을 플레이해서 틀어보면 헐크가 막 도망을 다녀요.
도망을 막 다니는데 아주 좁은 그 골목들을 뛰어다닙니다.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 헐크를 막 쫓아다니는데 막 악기도 연주하고 있고 그 좁은 골목 안에서 막 운동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뉴진스의 ETA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ETA 음악을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ETA 음악 막 들어보시면 막 이 퍼쿠션 소리와 그리고 브라스 소리 나오면서 막 엄청 비트가 빨라요. 막 다다다다 하는 이 뉴진스의 ETA 음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뉴진스의 ETA 장르를 아시는 분 계세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장르를 제가 여쭤봤는데, 이안 감독의 헐크, 파벨라 에스케이프와 뉴진스의 ETA,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추천을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죠? 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파벨라인데, 이 뉴진스의 ETA 장르가 파벨라 펑크라고 부릅니다. 이 파벨라는 사실 이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보통 명사, 빈민촌이라는 보통 명사인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 있는 빈민촌들이거든요. 한 20몇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빈민촌 중에서도 좀 유명한 지역들이 있어요.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을 그냥 통칭해서 파벨라라고 부르고요. 이 뉴진스의 ETA 장르가 이제 파벨라 펑크인데, 아까 보셨던 이안 감독의 헐크, 그 헐크가 도망 다녔던 그곳이 파벨라거든요. 거기서 만든 음악이에요. 우리 이제 브라질로 한번 가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북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이 남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브라질이 이쪽 한 구석에 있습니다. 그죠? 브라질. 그 땅 엄청 넓어요. 그 넓은 땅 덩어리 브라질 땅 덩어리에서 저 남쪽 구석에 리우가 있습니다. 리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우 안에서도 저쪽 바닷가 끝에 이제 파벨라가 있는데, 이 작은 파벨라에서 만든 음악이 전 세계 팝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K-팝에 사용되었지 않습니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씩 강의 때마다 놀랍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저만 놀라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파벨라가, 이안 감독의 헐크, 그리고, 뉴진스의 ETA, 파벨라 펑크, 이전에 더 유명했던 사실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건이라기보다는 사례죠. 사례가 하나 있는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문화기획 씬에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파벨라 페인팅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공동체 예술 기반의 이 빈민촌의 파벨라를 재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통영이나, 벽화 아주 잘 조성한 곳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고시대들. 다 파벨라 페인팅 프로젝트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한 사례죠. 근데 여기가,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 우선은 이 페인팅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 첫 번째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회자되는 내용이 이겁니다, 사실. 네덜란드 청년 2명이 기획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네덜란드 청년 2명이 기획한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맥락들은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파벨라 지역 전체를 캔버스화 해가지고 파벨라 지역의 시각, 역사, 문화,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바이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들을 맥락적으로 연결해 놨어요, 사실. 그냥 막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주제와 맥락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이제 우리 보통 그 도시재생 지역이나 우리 문화기획 프로젝트를 할 때 벽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는데 보통 누가 그리죠? 업자들이 많이 그립니다. 업자들이 많이 그리거나 혹은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받은 우리 단체나 비영리 단체나 어떤 액션 조직이 받기도 하긴 하는데 여기에 누가 그랬냐 하면 공동체가 그랬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예술 기반인데 그 파벨라 페인팅 프로젝트의 그 사례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주로 이제 아이들과 그리고 아이들과 어른들 그리고 어른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막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그림 그리는 걸 도구로 삼았고 빈민촌을 좀 재생하고 그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것에 오히려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같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 어른과 아이의 대화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아이와 아이들의 대화가 늘어나고 어른과 어른끼리 대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빈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죠. 그 그림 그린다고, 같이 그림을 그린다고 빈민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죠? 그게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화가 늘어나면서 공유가 되고, 많은 것들이 같이 함께 공유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율이 툭 떨어지게 되고, 당연하죠. 주민과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시간을 없애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시간을 여기로 가져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벨라 페인팅 프로젝트가 사실 이 예술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파벨라 우리 사례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뉴진스의 ETA를 한번 들려드렸는데 뉴진스의 디토를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뉴진스 팬이기도 해요. 지금 뉴진스의 디토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디토를 들어보시면 이게 이제 멜로디나 이 멜로디 같은 경우는 아주 서정적이고 좀 뭐 그렇게 빨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밑에 깔리는 비트는 BPM이 엄청 빨라요, 이렇게. 그 한번 따라 하시면 숨이 막힐 정도인데. 이 뉴진스의 디토 장르를 혹시 아십니까? 그, ET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벨라 펑크가 아까 장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디토의 장르를 ETA가 사실 살짝 매시업을 했어요. 디토의 장르는 저지 클럽이라는 장르입니다. 저지 클럽. 이 저지 클럽이라고 저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생각하시는 뉴저지가 맞습니다. 뉴저지. 그 뉴저지에서 만든 장르예요, 이게.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냐면 클럽 자주 다녀보셨습니까? 클럽을 자주 다녀보셨으면 아실 건데 전 세계 클럽에서 플레이되는 음악의 대부분이 시카고 하우스예요. 근데 그 뉴저지 클럽에 있는 DJ가 시카고 하우스에 막 질린 겁니다. 질려가지고 이 뉴저지 옆 동네인 볼티모어가 있습니다. 이 볼티모어에 가가지고 볼티라는 그 비트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막 씁니다. 이 볼티 비트를 사용한 그 DJ들에게 편지를 막 써가지고 당신들의 비트를 사용해도 되겠냐고 편지를 막 써가 허락을 받아요. 허락을 받아가지고 뉴저지에 있는 동네 클럽입니다. 진짜 동네 클럽이에요. 거기서 볼티를 플레이하다가 독자적인 아예 저지 클럽이라는 장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 뉴저지를 또 한번 가볼게요. 아까 파벨라처럼. 뉴욕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뉴욕으로 가보면 뉴욕 밑에 이 뉴저지라고 보이죠?
그 안에서도 이 동네 클럽. 이 뉴저지 옆에 보면 이제 볼티모어가 보이실 건데. 여기, 이 작은 동네 뉴저지, 또, 뉴저지에서도 동네 클럽에서 만든 장르가 우리 세계 팝 시장에 1등 하잖아요, K-팝이. K-팝의 장르 딱 살려. 동네에 로컬 콘텐츠가 글로벌로 바로 진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로컬 콘텐츠가 글로벌로, 그러니까 로컬이 글로벌로 직접 만나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예전에는 이제 로컬 동네에서 만든 콘텐츠가 글로벌로 만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죠. 일단은 동네를 넘어서가 강역에서 일단 1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로 가야 되죠. 서울로 가가지고 국가 대 국가로 전송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최소 6개월은 걸려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세상이 이제 수직적이었는데 수직적인 세상에서 세상이 이제 평평해졌죠. 왜 평평해졌습니까? 인터넷 때문이죠. 특히 인터넷 중에서도 그 SNS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이제 평평해지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잖아요. 그 뭐 X, 그 다음에 인스타, 페북, 그리고 뭐 요즘 스레드도 있고요, 그죠? 틱톡도 있고. 아까 저지 클럽이 틱톡으로 전 세계로 쫙 퍼졌었는데 세상이 평평해지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과 바로 만납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SNS 올리면 0.00001초 만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우리 그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놀랍다는 걸 잘 못 깨달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의 눈가기가 엄청 높아져요. 저쪽 반대편에 있는 글로벌 콘텐츠가 바로 실시간으로 우리한테 전송이 됩니다. 우리의 눈가기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예전처럼 서울과 지역 간의 격차가 이제는 높지 않아요. 그리고 전 세계 도시들 간의 이 문화적 수준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서울도 이미 글로벌 도시가 되어 있고. 지금 지역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지역에서 나오는 디자인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솔직히 뭐 속된 말로 구리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구리지도 않고 오히려 서울보다 더 나은 것들도 있어요. 그처럼 이제 우리의 눈가기가 높아지고 그리고 웬만한 기술들은 다 나와 있죠. 뭐 3D 프린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달 전에 뭐가 나왔으면 소라라는 게 나오죠. 소라가 뭡니까? 텍스트 투 비디오 AI입니다. 우리가 글을 막 치면 지금 제 강의를 영상을 보시는데 이걸 AI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세상이 평평해져가지고 실시간으로 글로벌 콘텐츠를 접하는 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눈가기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수준이 높아졌다. 우리 높아진 눈가기로 구현할 수 있는 도구들은 이미 다 나와 있다. 기술들은 다 나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콘텐츠들, 만드는 콘텐츠들이 상향 평준화가 됩니다. 그럼 변별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역설적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이 평평해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로컬의 콘텐츠가 중요한 시대가 된다는 거죠. 뭐냐?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고유성. 고유성이 결국 차별성과 경쟁력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비슷한데. 뭐 어떤 것들이 엣지를 주고 차별성을 주겠습니까?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것들이죠.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고유성이 결국에 차별성과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역설인 거죠. 세상이 평평해졌기 때문에. 이 고유성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유니크입니다. 유니크를 다시 우리말로 옮기면 차별성, 경쟁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글로컬이라는 게 사실 주장이었잖아요, 주장.
주장이었는데 이제 진정한 글로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라고 옛날에 주장을 했는데 진짜로 우리 것이 좋은 것이 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글로컬이 현실이 되어버렸고 이제 로컬 투 로컬인 거죠. 서울과 바로 도쿄가 전송이 되고 국가 대 국가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뭐 청송과 뭐 난터우가 바로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충주가 바로 포틀랜드와 교류를 하고 로컬 투 로컬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제가 이제 그 충주에 로컬 크리에이터를 데리고 로컬 콘텐츠, 로컬 비즈니스의 성지라고 불리는 포틀랜드에 갔어요. 포틀랜드에 갔었는데 포틀랜드 그 파머스 마켓이 31년 동안 매주 열리고 있습니다. 31년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팝업 매장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충주 팝업 스토어였어요. 여기에 이제 정말 그 많은 현지인들이 열광을 하더라고요. 왜 또 더 열광을 하게 되냐면 제가 단 하나도 못 팔았거든요. 왜 못 팔았느냐. 포틀랜드 파머스 마켓이 31년 역사 동안 유지된 이유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팔 수 있다. 그리고 가공식품은 포틀랜드에서 생산한 농산물 60%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산물 60% 이상. 근데 우리 충주에서 갖고 갔으니까 단 하나도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못 팔았어요. 우리 같으면 저주 엄청나게 10시간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미국서 충주에 누가 물건을 이고지고 왔다. 콘텐츠를 이고지고 왔다. 팔게 해줄 거잖아요. 절대 못 팔게 하다. 그런데 못 팔게 하니까 더 우리 현지인들이 더 막 몸이 달아가지고 계속 묻는 거예요. 살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런데 실제 반응이었다는 게 그 다음날 증명이 됐어요. 그 시애틀에 그 피어에서 한국 마켓을 열었거든요. 다 팔았고 만불 추가 계약을 했어요. 다 팔고 만불 추가 계약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크였어요. 유니크. 그 유니크 때문에 판 거예요. 당연히 이 유니크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향평준화 시대에 맞춰가지고 질적인 거는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 위에 유니크가 얹혀지니까 다 팔려버린 거예요. 이 로컬 투 로컬에 그래서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로컬의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로컬은 완전히 힘이 세죠. 그걸 이제 증명한 겁니다. 로컬은 힘이 세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2023년 4월 1일 날 제가 우리 부의께서 참석하신 행사 감독을 하나 했었는데요.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행사 감독을 했었습니다. 그때 서문시장의 옛날 이름이 이제 큰장이었는데 큰장 또 다른 100년이라는 이제 슬로건으로 서문시장 이제 100주년이니까 이제 100명의 시민 합창단을 데리고 한번 앤디 공연을 하겠다라는 이제 기하를 냈죠. 과감하게 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 100명을 이제 모아서 합창을 하는데 그 곡은 창작곡이었어요. 그 스토리는 제가 썼고 작곡은 지역의 작곡가 그리고 작사는 저와 지역의 작사가 그리고 시민 100명이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과연 이게 되겠냐. 근데 우리 대통령 내외가 우셨어요.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리고 거기 오신 모든 분들이 극찬을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이제 결국 지역의 메이드 인 로컬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니크함이 담겨져 있으니까 경쟁력이 생기고 차별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로컬 투 로컬이 갖고 있는 숨은 뜻은 바로 로컬의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로컬의 힘을 만들어내는 것은 고유성이고요.
이 고유성을 바탕으로 그러면 로컬 콘텐츠와 비즈니스, 브랜딩은 어떻게 만들어낼지 두 번째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로컬은 로컬이든 뭐든 이제 어떤 단어들은 사용자에 따라서 이제 문법이 달라집니다. 그걸 한번 볼게요. 로컬의 이 레이어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제일 이 큰 범주가 뭐냐면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곳, 그걸 이제 로컬이라고 부르죠. 이제 예전에는 그거를 마을, 동네라고 불렀죠. 삶의 터전, 삶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삶터로서의 로컬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레이어는 좀 전통적인 로컬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주로 이 개념을 로컬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도시 대비 농촌, 서울 대비 지방, 이 범주에 이제 로컬이 있고, 그리고 한 십수년 전부터일 겁니다, 아마. 그때 좀 새롭게 등장한 로컬의 개념이 있는데, 좁은 의미의 로컬이죠. 근데 이 지금 말씀드릴 레이어는 크게 이제 사실 이 창의적인 소상공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든 뭐 도시 대비 농촌이든 서울 대비 지방이든 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삶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공간, 이곳, 삶의 터전이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 제일 중요한 로컬의 레이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컬 콘텐츠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로컬 콘텐츠가 있고, 로컬 비즈니스가 있고, 로컬 브랜딩이 있는데, 로컬의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은 어디서 튀어나왔습니까? 결국 이제 이 문화라는 큰 물줄기가 있고, 이 문화가 이 현재의 흐름과 만나면서 이 개인들의 삶의 양식이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반적인 기업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의 문법을 보면 주로 이제 이 기업이 영리 조직인데요. 이 기업이 돈을 버는 방식은 뭡니까? 이 소비자들이 모여 있는 시장에 우리가 이 기업이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넣으면 이들은 우리한테 돈을 주죠. 아주 구조는 간단합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방식이, 돈을 버는 방식이. 근데 실상은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소비자의 니즈와 원칙에 맞춰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기업은 이 시장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사실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구조, 이 기업이 돈을 버는 구조는 이런데, 그럼 로컬 콘텐츠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나에서 출발합니다. 나의 취향과 나의 취향과 가치가 나를 뚫고 나왔어. 이 지역의 커뮤니티와 지역에 살짝 만나는 순간, 그때가 이제 로컬 콘텐츠죠. 그러니까 이 로컬 콘텐츠는 이 지역 안에서 살고 있는 나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콘텐츠들이 나의 취향과 가치가 나를 이제 뚫고 나오는데, 주로 이 취향과 가치는 또 어디서 비롯되냐 하면 그 지역의 DNA에서 비롯됩니다. 지역의 DNA가 뭐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지역의 고유성들이 표현되는 것들인데, 이 지역의 고유성들, 그것들을 쭉 끌어올려 가지고
상징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이제 로컬 콘텐츠가 되는데, 그때 끌어올려지는 방식이 이제 나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이 지역 속에 살고 있는 나의 취향과 가치가 이제 출발이고요. 이렇게 나온 로컬 콘텐츠가 지역의 커뮤니티,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면서 이제,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띠게 되는 순간들이 이제 로컬 비즈니스가 되는 겁니다. 로컬 비즈니스가 되고요. 이렇게 로컬 콘텐츠, 지역과 만나는 순간에 로컬 콘텐츠, 그리고 거래가 일어나게 되는 순간인 로컬 비즈니스, 그리고 이 점들로 이루어진 이 로컬 콘텐츠들, 그리고 점으로 선으로 연결되는 이 로컬 비즈니스들, 이것들이 이제 면으로 확장되면서 로컬 자체가 브랜딩 되는 것들을 이제 로컬 브랜딩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로컬 콘텐츠는 이제 나에서부터 비롯되는데, 나도 사람이 이제 DNA가 있듯이 지역도 DNA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막장 드라마 한 번씩 보시잖아요. 막장 드라마. 그 막장 드라마에서 제일 유명한 장면이 뭡니까? 출생의 비밀들이잖아요. 출생의 비밀. 출생의 비밀에서 등장하는 것들을 보면, 등장하는 장면들이 보면, 이제, 친자 확인이지 않습니까?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이제 친자 확인을 하는데, 그때 감식된 결과를 딱 보면, 친자인데 몇 %이든가요? 99점 몇 프로, 98%. 100%가 없습니다. 이 100%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이 100%이면 같은 사람이거든요. 클론이에요, 클론. 복제인간. 이렇듯 친자식인데도 100%가 아니고 DNA가 다르죠. 당연히 이렇게 DNA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도 DNA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 모두 DNA가 다르죠. 이 지역이 갖고 있는 DNA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것은 지역에 누가 있고, 지역에 누가 있어 왔고, 그 다음에 지역에 뭐가 있고, 지역에 무엇이 있어 왔는지를 알아야 지역의 DNA를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지역의 DNA를 파악해가지고 나의 취향과 가치, 이것을 믹스시켜서 상징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이제 로컬 콘텐츠가 된다는 것이고요. 이 로컬 콘텐츠가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그리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만나면서 이제 로컬 비즈니스가 되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의 방식과는 시작이 다른데, 이게 나중에 이 로컬 비즈니스가 커지게 되면 결국에 일반 기업의 문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매스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나에서부터 출발하고 나다움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에 이 규모가 커지고 많은 수요를 따르기 위해서는 출발점에서 시작된 것들이 소비자의 니즈와 원처를 따르는 기업의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스타트업이 스케일업 되는 그 트랙과 비슷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로컬 브랜딩은 뭐냐? 이렇게 이제 많은 지역에서 로컬 콘텐츠가 탄생을 하고, 이 로컬 콘텐츠들이 탄생하고, 그 로컬 콘텐츠들이 이제 비즈니스가 되면서 지역성들을 띠게 되는 것들이죠. 전부 다 어떻게 비롯됐습니까? 나다움에서 비롯됐고, 지역다움에서 비롯된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이 하나의 면으로 구축되면서 이제, 지역 자체가 브랜딩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로컬 브랜딩에서 이야기하는 이 브랜딩이 지역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브랜딩하는 것들입니다. 삶의 형태를 브랜딩하는 것이죠. 특징이 뭐냐면,
우리 저기 로컬 브랜딩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자꾸 누군가를 유입시켜서 우리 지역을 상품성을 띠게 해서 누군가를 유입시킨다는 전략으로 보여지는 것들인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재밌고 신나게 살고 있어요. 느낌표죠. 우리가 이렇게 재밌고 신나게 살고 있어요라고 자랑을 딱 하면 그래서 한번 와서 살아보지 않겠느냐고 권유하는 겁니다.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신나고 재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만한 로컬을 만들면 찾아오는 로컬이 된다. 이 문법을 가진 것이 로컬 브랜딩입니다. 행안부에서 생활권 로컬 브랜딩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요. 결국에 이 로컬 브랜딩이 되려면 로컬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들이 없으면 브랜딩이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지역이 살만한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로컬 콘텐츠, 로컬 비즈니스, 로컬 브랜딩은 점과 선과 면으로 이어지고 구조가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예, 세 번째 주제는 이제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로컬 콘텐츠를 만들었던 사례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구 북성로 사례입니다. 대구 북성로 사례 중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점이 될 수 있는 로컬 콘텐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네요. 대구의 대구 북성로에 와 보시면 수제화 골목이 있습니다. 수제화 골목이 있는데 그 수제화 골목에 수제화 골목이 지금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침체기가 좀 있었는데요. 그 침체기 때 한 5, 6년 정도 이제 버려진, 비워져 있던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가게를 멋지게 이제 리노베이션을 했는데 이 리노베이션 한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로컬 콘텐츠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공간은 이제 버려져 있던 이 공간을 저희 대구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2기 최연석이라는 친구가 직접 철거를 하고 직접 이제 리노베이션을 했는데요. 정말 멋들어지게 공간을 바꿨어요. 좁은 건물인데 이 공간에 들어가 보면 여러 이제 공구들도 걸려 있고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좀 유니크한 공간인데, 이 공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북성로에서 오픈 팩토리라는 걸 했거든요. 북성로가 한강 이남 최대의 공구거리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최연석이라는 친구가 북성로에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주물 공장인 선일포금 사장님하고 공동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요. 북성로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주물 공장의 선일포금 사장님 같은 경우는 온몸으로 북성로의 시간을 품고 계신 거죠. 사실 북성로 DNA 자체입니다. 북성로가 이제 기술 생태계로 불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 이남 최대 공구거리인데 두 사람이 협업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어요. 이 만든 게 뭐냐면 빵틀입니다. 빵틀. 공구 모양의 빵틀을 주물로 만들었어요. 요즘 빵틀을 사실 주물로 잘 안 만듭니다.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3D 프린터나 실리콘으로 만드는 게 훨씬 싸거든요. 근데 왜 굳이 주물로 만들었을까? 그게 바로 이제 북성로의 시간, 공간, 사람을 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북성로가 지니고 있던 그 시간들, 공구거리라는 것들, 기술 생태계라는 것들, 그 시간과 공간을 담아내고 그 북성로 기술자인 그 선일포금 사장님과 북성로에서 계속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왔던 최은석 대표. 두 사람이 이 기술자와 청년이 만나가지고 이 시간과 공간, 사람이 어우러지게 된 하나의 로컬 콘텐츠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북성로가 공구거리라는 이 DNA를 쫙 끌어올려가지고 공구빵이라는 시그니처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이 공구 모양의 빵이라는 게 이 단순하면 단순하겠지만 북성로의 그 DNA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북성로에서 제일 유명한 그 번화가가 어딥니까? 저기 동성로죠. 동성로. 하루 유동인구 30만이 넘는 곳인데 동성로에서 유명한 셰프가 공구 모양의 빵을 만들어서 팔아도 됩니다. 되는데 단순히 공구 모양을 띈 빵과 북성로의 시간과 공간, 사람이 다 담겨져 있는 북성로의 DNA를 품고 있는 공구빵. 당연히 소비자라면 무엇을 사시겠어요? 대구를 방문한, 그리고 대구의 북성로를 방문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이 북성로 공구빵을 사겠죠. 그래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뭐 동성로의 유명한 셰프가 만들어 그거 사겠지. 대부분 그런 생각하지 않죠. 여기 DNA를 품고 있으니까. 여기에 또 전제 조건이 사실 있습니다. 맛있어야 된다는 거죠. 빵이니까 맛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콘텐츠가 갖고 있는 본질은 지키고 그 위에 유니크, 고유성이 담겨져야 되고 DNA가 담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북성로 공구빵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한번 예전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북성도 대구는 업성으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업성으로. 이 도시가 업성으로 이루어진 도시들 보면 그 중간을 가로지르는 길이 하나 있거든요. 성의 중간을 가로지르는. 그 가로지르는 길 또 중간에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종로라고 부르죠. 서울에도 종로가 있고 전주에도 있고 진주에도 다 종로가 있습니다. 종로를 중심으로 동쪽 성곽길이 동성로고요. 서쪽이 서성로, 남쪽이 남성로, 북쪽이 북성로입니다. 근데 성곽을 허물면서 최초로 성곽이 허물어진 곳이 이 북쪽이거든요. 1900년대 초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신장로가 생기고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신장로가 만들어지고 신식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때 이제 이 신식 건물들의 형태가 입구는 좁고 뒤로 긴 건물의 형태의 건물들이 쫙 들었습니다. 그게 1km 정도. 그 모습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 건물 형태도 사실은 북성로의 DNA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 터지면서 여기에 군수물자들, 공구들이 쏟아지면서 그 한강 이남 최대의 공구거리가 된 거죠. 그리고 기술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도면만 있으면 탱크도 만들 수 있다는 전설까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때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최대 하란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엄청난 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다가 IMF가 터지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여기에 빈 건물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를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북성로의 건물 DNA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IMF 터지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빈 공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여기에 시간과 공간 연구소가 물리적 재생을 하게 됩니다. 10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는데 그 모습은 이제 입구는 좁고 뒤로 긴 건물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부를 이노베이션 하면서 새로운 공간들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의 점을 찍게 되는데 삼덕 상해가 북성로 물리적 재생의 시작이었고요. 민간인들이 순수하게 행정의 지원 하나도 받지 않고 민간인들이 스스로 여기를 복원하면서 시작되어 가지고 그 다음 해에 두 개의 공간이 재생이 됩니다. 공구박물관과 북성로 허브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세 개가 이제 사례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8개 공간이 물리적으로 재생이 됩니다. 벌써 11개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 11개를 재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18개나 재생이 됩니다. 벌써 이제 29개나 공간이 재생이 되면서
거의 북송로 풍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 지원과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로 재생이 되고 있고 리노베이션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29개가 재생이 되면서 그 안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간과 공간 연구소가 물리적 재생을 한다면 우리는 그게 사람이 흐르게 하는 작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북성로가 진화를 하게 되는 거죠. 시간과 공간 연구소와 우리가 마르텔로가 결합하면서 도시 재생과 사회적 경제가 자발적으로 결합한 최초의 모델로 꼽히고 있는데요. 전국서 손꼽히는 소셜 벤처 메카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리노베이션 된 공간에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걸 2011년도 원년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육성한 팀들을 이 리노베이션 된 공간에 입주를 시킨 거죠.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육성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교육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이 육성 사업을 단순히 교육 사업으로 본 것이 아니라 관점을 달리 했습니다. 공간 사업으로 본 것이죠. 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재미난 공간이 필요하고 이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면 창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업을 하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한데 좀 더 신나고 재밌는 공간에 입주를 하고 이들이 모여 있으면 재미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라는 가설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자주 만나게 됩니다. 자주 만나게 되면 소통을 하게 되죠. 소통을 하게 되면 정보가 공유가 됩니다. 정보가 공유되면 일이 만들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때 저희가 이제 많이 모여있을 때는 30몇 개의 소셜벤처와 뭐 사회적 기업 스타트업들이 여기에 쫙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자생적 융복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4년도에 작전을 세웠던 시간과 공간이 재생되는 곳에 사람이 흐르게 하자라는 그 작전이 진짜 실현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정말 재밌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생적 융복합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자생적 융복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근대골목 투어가 대구 강강의 별이고 엄청 유명한 콘텐츠인데요. 이 근대골목 투어에 저희 6기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출신들이 원래 패션을 전공한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결혼과 육아로 인해 이제 경력이 잠깐 단절되었다가 근대 의상과 근대 소품들을 만드는 소셜벤처를 만들었어요. 이들과 그 근대골목 투어가 결합이 돼가지고 산책이라는 로컬 콘텐츠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노베이션 된 그 꽃자리 다방이라는 곳에서 그 꽃자리 다방 옥상이 정말 이뻤어요. 거기서 우리 지역의 뮤지션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공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프탑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 공연을 이제 자생적으로 계속 하다가 그것을 모아내고 축적시켜가지고 어쿠스틱 살롱데이라는 또 로컬 콘텐츠가 탄생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이 클러스터 내에 있는 북성로 클러스터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로컬 비즈니스를 하는 조직들이 길에서 만나고 소통하고 하다가 우리도 한번 제대로 된 스타트업 한번 축제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흐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대구시와 이런 니즈가 맞아가지고 GIF라는 글로벌 이노베이트 페스타라고 8개국에서 2,000명이 오는 아주 큰 스타트업 축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시너지어스라든지 영상스랍이라든지 여러 로컬 비즈니스들이 결합해가지고 GIF 축제도 함께 기획하고 멋들어지게 수행을 해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클러스터 내에 모여있는 대표들이 또 모여가지고 하원에 버려진 땅을 개간해서 함께 무농약, 무비료, 무동력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거기서 나온
수확한 쌀로 복선도가에 위탁을 해서 손막걸리, 북성이라든 리미티드 에디션도 막걸리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논농사 끝이 나면 보리농사가 가능합니다. 보리농사를 지어서 맥주도 이제 만들어내고, 저희가 이제 2013년, 14년부터 쭉 북성로에서 여러 실험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과 공간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결과물들을 축적해가지고 북성로 축제를 이제 2017년도에 런칭을 했고요. 이 북성로 축제가 자리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북성로가 보면 6시가 되면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길이 뻥 뚫리죠. 뚫리는데 길에는 차도 없고 사람도 없지만 리노베이션 된 여러 공간에서는 그 공간들이 계속 밤에도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밤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총 302명의 예술가, 기획자, 스텝이 참여해가지고 24개의 콘텐츠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북성 밤마실이라는 밤 축제를 이제 만들어내게 된 거죠. 이때 만들었던 루프탑 뮤지컬 유엔잇은 대학로에서 장기 공연을 했고요. 올해 또 에딘버러에 또 출품을 해서 장기 공연을 또 하게 됩니다. 그때 만들었던 유엔잇이랑 루프탑 뮤지컬, 그리고 넘버 퍼포먼스, 그리고 북성로 RPG 24개 콘텐츠를 지금도 비정기적으로 이제 계속 시연이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유엔잇은 이제 정기적인 공연을 하게 되는 하나의 또 문화 콘텐츠가 되었죠. 이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실험해왔던 로컬 콘텐츠, 로컬 비즈니스, 그래서 북성로 자체가 로컬 브랜딩이 되었죠.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살고 있다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놀러 오세요. 라는 이제 컨셉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의 사례가 슬기로운 뉴로컬 생활이라는 책에도 이제 담기게 되었고, 1년에 170개 팀이나 방문하는 정말 놀라운 방문지가 되었습니다. 북성로가 바라본, 그래서 로컬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고유성을 담은, 진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쩌는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냈고요. 이렇게 북성로가 만들어낸 로컬 콘텐츠, 로컬 비즈니스, 로컬 브랜딩 사례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실험들과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첫머리에 지역 활성화의 주요 기제는 문화예술이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역 활성화, 지역 문제 해결, 그리고 요즘 쓰는 단위 로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문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역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문화기획자지 않습니까? 문화기획자야말로 사실은 최고의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불려질 수 있죠. 지금은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가 상당히 좁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소상공인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굳이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불려지지 않더라도 우리 문화기획자들은 로컬을 창의적으로 바꾸는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로컬은 언제나 있어 왔고 어디에나 있고 늘 있을 그런 단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삶의 공간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나 사업은 끝이 나더라도, 좁혀서 이야기하면 회계연도는 끝이 나더라도 삶은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로컬에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로컬 비즈니스를 창출해내고 로컬 브랜딩을 해나간다는 것은 삶의 공간에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이고, 삶 틀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삶 틀을 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들이거든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그래서 로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태도와 자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팔고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이 지역을 어떻게 사랑하고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결국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은 나지 않습니까? 나다움이 표출된다면 나로 인해서 이 지역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지역은 나에게 또 영향을 줄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